이 영상은 일제강점기 35년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채 쓰러져간 독립운동가들의 실화를 담았습니다. 만주 벌판 혹한 속에서 얼어 죽은 독립군, 역사에서 지워진 여성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후손을 찾지 못한 채 국가 기록에만 남아있는 수천 명의 유공자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독립운동가는 몇 명이나 될까요? 안중근, 윤봉길, 유관순 손에 꼽힙니다. 그러나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독립유공자만 해도 3만 명에 가깝고 아직 발굴되지 못한 분들까지 합치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분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되살리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태어나기 전 당신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목숨으로 지켜낸 이 땅의 이야기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보고 나서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주변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잊혀진 영웅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기억되도록 여러분이 그 다리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은 가슴 아픈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들어보시면 가슴이 먹먹하면서도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눠야 할 감정이니까요. 1910년 대한제국이 일본에 강제로 병합됩니다. 그날부터 35년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름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유관순 열사, 김구 선생 이름을 대라고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 정도에서 멈춥니다. 물론 이분들은 정말 위대한 분들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분들은 따로 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심지어 무덤조차 남기지 못한 채 쓰러져간 분들, 국가보훈부 공식 기록에 올라있는 독립유공자만 해도 2만 5천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아직 발굴되지 못한 분들까지 합치면 3만 명,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 땅의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들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안고 가고 싶습니다. 먼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10년 경술국치 이 단어 하나가 얼마나 무거운지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로서는 사실 온전히 느끼기 어렵습니다. 나라가 없어진다는 것, 내가 쓰는 말을 빼앗기고 내 이름을 바꿔야 하고 내 자식이 일본 사람으로 자라야 하는 세상, 그게 하루아침에 현실이 된 겁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순응할 것인가, 저항할 것인가. 저항을 선택한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험한지를. 잡히면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심한 경우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족도 연좌제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간 분들이 있었습니다. 수만 명이. 그 수만 명 중에서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이야기 드릴 분은 아마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이름은 남자현, 여성 독립운동가입니다. 1852년 경상북도 영양에서 태어난 남자현 선생은 26살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의병 활동을 하다 순국한 남편. 그때부터 선생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도 선생은 조용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선생은 직접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만주로 건너간 남자현 선생은 서로 군정서에서 활동하면서 독립군에게 군자금을 조달하고 부상병을 간호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도 여성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일본군의 눈을 피해가면서요. 남자들도 하기 힘든 일을 이 여성 독립운동가는 묵묵히 해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1933년의 일입니다. 당시 국제연맹에서 만주국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선생은 이 자리에서 조선의 독립을 호소하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냥 호소가 아닙니다. 선생은 자신의 손가락 한마디를 잘라 혈서를 씁니다. 조선독립원이라는 세 글자, 피로 쓴 그 글자를 들고 국제연맹 회의장 앞에 서려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경찰에 의해 체포되고 맙니다. 감옥에서 혹독한 고문을 받은 남자현 선생은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고 이듬해인 1934년 결국 옥중에서 순국했습니다. 향년 82살, 82살의 나이에도 손가락을 자르며
독립을 외쳤던 분, 그 이름이 남자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이런 분이 한 명이 아닙니다. 수천 명이 넘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여성 독립운동가들만 해도 수백 명에 달합니다. 권기옥 선생을 아십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비행사입니다. 1902년 평양에서 태어난 권기옥 선생은 3.1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 고문을 받습니다. 풀려난 후에도 활동을 멈추지 않다가 결국 중국으로 망명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생은 비행학교에 입학합니다. 여성이, 그것도 식민지 출신의 조선 여성이 비행기를 몬다는 것, 당시로선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선생은 중국 공군에 입대해 일본군과 직접 싸웠습니다. 하늘에서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총을 들고 땅에서 싸운 것도 아니고 하늘을 날며 일본 제국과 맞서 싸운 조선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권기옥 선생은 1937년 중일전쟁에서도 직접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이 귀국할 때 선생도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새로 세워지는 나라는 이분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비행사로서의 능력을 써달라는 요청도 없었고 특별한 예우도 받지 못했습니다. 선생은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해야 했습니다. 1938년 중국에서 결혼한 남편과 함께 조용히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독립운동가들에게 진 빚의 한 모습입니다. 자, 이제 만주로 가보겠습니다. 만주,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드넓은 벌판, 거친 바람, 그리고 혹독한 추위. 바로 그곳이 수많은 독립군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전장이었습니다. 1915년부터 30년대까지 만주에는 수많은 독립군 부대가 활동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 김좌진 장군의 북로군정서, 지청천 장군의 한국독립군.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부대들입니다. 그러나 그 부대 속에서 싸웠던 평범한 병사들, 그들의 이름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봉오동 전투, 1920년 6월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독립군이 일본군을 대파한 전투입니다. 독립군의 완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싸웠던 독립군 병사들이 몇 명이나 기록에 남아있을까요?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은 이름도 고향도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청산리 전투는 어떻습니까? 1920년 10월 김좌진 장군과 홍범도 장군이 함께 이끈 이 전투는 독립운동 역사상 가장 빛나는 승리 중 하나입니다. 엿새 동안 10번이 넘는 전투에서 일본군 1000여 명을 사살했습니다. 독립군의 대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투에서 싸운 독립군 병사들, 전투가 끝난 후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눈을 피해 만주 벌판을 계속 떠돌아야 했습니다. 겨울이 오면 영하 30~40도의 혹한 속에서 식량도 제대로 없이 따뜻한 옷 한 벌 변변이 없이 버텨야 했습니다. 그 추위 속에서 얼어 죽은 독립군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한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1921년 자유시 참변 이후 만주 일대를 떠돌던 독립군들의 상황을 기록한 문서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추위와 굶주림으로 쓰러지는 병사들이 속출했고 그들을 묻어줄 여유조차 없어 눈 속에 그대로 두어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눈 속에 그대로, 그 눈이 녹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무덤도 아무것도. 그렇게 쓰러져간 분들이 있었습니다. 만주 벌판 어딘가에 지금도 이름 없이 잠들어 계신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나라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 이 평화, 이 자유, 이 풍요, 그것이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기 위해서입니다. 1933년 일본은 이른바 만주국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만주 일대의 독립군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며 대대적인 토벌 작전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독립군과 그 가족들이 희생됐습니다. 독립군을 돕던 조선인 마을이 통째로 불태워지기도 했습니다. 간도 참변이라고 불리는 1920년의 사건에서는 독립군을 토벌한다는 명목으로 무고한 조선인 수천 명이 학살됐습니다. 그 희생자들 중 이름이 확인된 사람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이름이 확인된 사람이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나머지 절반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가족이 찾으러 올 수도 없었고 기록을 남길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그냥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독립운동가들 그 한 분 한 분의 삶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회영 선생, 이 이름은 비교적 알려진 편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를 자세히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이회영 선생은 조선 최고의 명문세도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재벌가입니다. 선생의 집안이 가진 재산은 당시 시세로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1910년 나라가 망하자 이회영 선생은 형제들과 함께 결단을 내립니다. 전 재산을 처분해서 독립운동에 쏟아붓겠다는 결단. 형제 6명이 모두 만주로 떠났습니다. 처자식까지 모두 데리고 그 인원이 무려 40여 명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으로 만주에 신흥무관학교를 세웠습니다. 독립군을 양성하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에서 배출된 졸업생이 3,500명이 넘습니다. 이분들이 나중에 각지에서 독립운동을 이끌었습니다.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에 참가한 병사들 중에도 이 학교 출신들이 있었습니다. 이회영 선생이 전 재산을 던지지 않았다면 그 승리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회영 선생의 말년이 어떠셨는지 아십니까? 전 재산을 다 쓴 후 선생의 가족은 극심한 빈곤 속에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굶었습니다. 형제들이 하나둘 병과 굶주림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선생 본인은 1932년 70살의 나이에 독립운동을 계속하다가 일본 경찰에 붙잡혀 여순 감옥에서 고문 끝에 순국했습니다. 전 재산을 바치고 가족을 고생시키고 형제들을 잃고 본인도 고문으로 돌아가신 분, 그게 이회영 선생입니다. 그리고 이 집안 이야기가 더 가슴 아픈 이유는 선생의 형제 6명이 만주로 떠났는데 해방 후에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 단 1명뿐이었다는 겁니다. 단 1명. 나머지 5분은 모두 이국 땅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제대로 알았을 때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독립운동이라고 하면 총을 들고 싸우는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운동의 형태는 정말 다양했습니다. 글을 쓰고 신문을 만들고 학교를 세우고 돈을 모아보내고 정보를 전달하고 이 모든 것이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최재형 선생을 아십니까? 러시아 연해주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입니다. 선생은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러시아로 이주했습니다. 그곳에서 온갖 고생 끝에 사업에 성공해서 큰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 대부분을 독립운동에 쏟아부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를 뒷받침한 자금 중 일부가 바로 최재형 선생에게서 나왔습니다. 선생은 독립군의 군복과 식량을 지원하고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거점을 제공했습니다. 1920년 일본군이 연해주까지 진출하자 선생은 체포됩니다. 그리고 처형됩니다. 사흘 만에 재판도 없이 그냥 총살입니다. 향년 62살. 선생이 독립운동에 쏟아부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기록들을 보면 엄청난 규모였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 재산이 있었다면 선생의 가족은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선생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후손을 찾지 못한 독립유공자들 이야기입니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현재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받은 분들 중 후손이 확인되지 않은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포상금과 지원 혜택이 지금 이 순간에도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후손이 없거나 후손이 있어도 그 선조가 독립운동가였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심지어 자신의 성이 창씨 계명으로 바뀌어서 원래 성씨가 무엇이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씨 계명, 일본이 조선인들에게 일본식 이름을 쓰도록 강요한 정책입니다. 1939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각종 불이익을 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이름을 바꿔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씨가 달라지고 가족관계가 끊어지고 독립운동가의 후손임을 증명할 방법이 사라진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어느 작은 마을에 살던 한 할아버지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자식들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양복을 입고 태극기를 들고 찍은 사진이었는데 뒤에 한자로 무언가 적혀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그 한자를 해독하다가 독립운동 관련 내용임을 알게 됐고 보훈처에 문의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 할아버지는 3.1운동에 참가해서 옥고를 치른 분이었고 이미 독립유공자로 포상이 결정돼 있었는데 후손을 찾지 못했던 겁니다.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 어딘가에 자신의 선조가 독립운동가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들께 여쭤보십시오. 집안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혹시 창씨 계명 이전에 성씨가 따로 있었는지, 그 기억 속에 우리가 아직 찾지 못한 독립운동가가 있을지 모릅니다. 국가보훈부 누리집에 가시면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정보를 제공하시면 전문가들이 확인해 드립니다. 자, 여기서 잠깐 숨을 고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자연 선생, 권기옥 선생, 이회영 선생, 최재영 선생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주 벌판에서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얼어 죽은 독립군들, 아직도 후손을 찾지 못한 유공자들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공을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독립운동을 시작할 때 대한민국이 반드시 독립한다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아니, 당시 상황으로 보면 독립이 가능하리라는 희망조차 갖기 어려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분들은 걸었습니다. 그 길을 왜일까요? 저는 그 답을 한 독립운동가의 말에서 찾았습니다. 기록에 남아있는 말입니다. 내가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죽더라도 훗날 내 자손들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 자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바로 그 자손들입니다. 우리는 그 바람을 이루었습니다.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전반부에서 우리는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쓰러져간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자연 선생, 권기옥 선생, 이회영 선생, 최재영 선생, 그리고 만주 벌판에서 얼어 죽은 이름 모를 독립군들. 이제 중반부에서는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몰랐던 이야기들,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들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1운동 당시 전국에서 만세운동에 참가한 사람이 약 2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그 중에서 체포된 사람이 약 4만 6천여 명,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약 2만 명, 사망한 사람이 약 7,500명. 이 숫자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200만 명, 당시 조선 전체 인구가 약 1,700만 명이었습니다. 10명 중 1명 이상이 거리로 나온 겁니다. 나이 든 어른도, 젊은 청년도, 아이를 등에 업은 어머니도 모두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3.1운동의 얼굴은 주로 유관순 열사입니다. 유관순 열사는 정말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날 거리로 나온 200만 명 중에 유관순 열사처럼 목숨을 바친 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화성, 지금의 경기도 화성시 제암리, 1919년 3월 28일 이곳에서 일본 군경이 주민들을 교회에 모아놓고 문을 잠근 후 불을 질렀습니다. 그 안에 있던 조선인 23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망치려던 사람은 밖에서 기다리던 일본 군경이 총검으로 찔렀습니다. 제암리 학살,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당시 이 사건을 목격하고 기록한 캐나다 선교사 스코필드 박사 덕분에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스코필드 박사는 현장 사진을 찍고 해외에 알렸습니다. 그 기록이 없었다면
이 사건도 묻혔을지 모릅니다. 스코필드 박사, 이분도 기억해 주십시오. 조선인이 아닌 외국인이었지만 조선의 독립을 위해 일본의 탄압을 세계에 알린 분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나중에 이분에게 건국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외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받은 건국 훈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암리에서 숨진 23명, 이분들의 이름이 모두 기록에 남아있을까요? 다행히 이 경우는 조사를 통해 상당수의 이름이 복원됐습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3.1운동으로 목숨을 잃은 7,500여 명 중 이름이 제대로 기록된 분들은 훨씬 적습니다.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후손이 독립유공자 지정을 신청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선조가 어떤 일을 했는지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름이 없다는 것, 기록이 없다는 것이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도 많은 연구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찰의 수사 기록, 재판 기록, 감옥 수감 기록을 하나하나 뒤지면서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을 찾아냅니다. 일본이 남긴 기록 속에서 조선의 독립운동가를 발굴하는 아이러니한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내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들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만주나 상해, 러시아에서 활동한 분들은 그나마 기록이 좀 더 남아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비밀리에 활동한 분들은 기록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들키는 순간 체포되기 때문에 기록을 남길 수가 없었습니다. 여운형 선생은 비교적 알려진 분입니다. 그러나 여운형 선생 주변에서 활동하다 이름 없이 사라진 분들은 우리가 모릅니다. 신간의 활동을 했던 수많은 회원들, 의열단에서 활동하다 체포된 단원들, 학생 독립운동을 이끌다 퇴학당하고 감옥에 간 청년들, 이분들 한 명 한 명이 모두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의열단 이야기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의열단 1919년 김원봉 선생이 만주 지린성에서 조직한 단체입니다. 이 단체의 목표는 일제 고위 관리와 친일 인사를 처단하고 주요 기관을 폭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장투쟁의 최전선이었습니다. 의열단원들은 목숨을 걸고 거사를 감행했습니다. 폭탄을 품에 안고 조선 총독부에 들어가고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지고 밀정을 처단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체포되어 고문을 받고 처형됐습니다. 나석주 선생을 아십니까? 1926년 12월 조선식산은행과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진 분입니다. 일제의 경제수탈 기관을 직접 타격한 겁니다. 선생은 거사 후 일본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느니 죽음을 택한 겁니다. 나석주 선생의 마지막 말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나는 조선 독립을 위해 이 일을 했다. 나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 짧은 말 한마디를 남기고 28배 나이에 생을 마쳤습니다. 28, 우리 자식들, 손자들 나이입니다. 그 나이에 목숨을 바쳤습니다. 의열단에서 활동한 단원이 몇 명이나 됐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비밀 조직이었기 때문에 명단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확인된 단원만 수십 명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많았을 것으로 연구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 중 지금까지 이름이 알려진 분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번에는 여성 독립운동가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전반부에서 남자연 선생과 권기옥 선생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중반부에서는 또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동풍신, 이 이름을 들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평안북도 선천 출신의 독립운동가입니다. 3.1운동 당시 16살이었습니다. 16살의 소녀가 만세운동에 참가했다가 일본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결국 고문 후유증으로 16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6, 지금 우리 손녀들 나이입니다. 그 나이에 나라를 위해 거리로 나갔고 그 나이에 고문으로 죽었습니다. 동풍신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진 건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오랫동안 이 이름은 역사의 어둠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또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자의 선생입니다. 일제강점기에 간호사로 일하면서 3.1운동에 참가했고 나중에 중국으로 망명해서 독립운동가 신채호 선생과 결혼했습니다. 남편 신채호 선생이 독립운동을 하다 체포되어 여순 감옥에 수감되자
선생은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의 옥바라지를 하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나 신채호 선생은 1936년 옥중에서 순국했습니다. 혼자 남은 박자의 선생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아이들을 키워냈습니다. 해방 후에도 선생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생활고가 이어졌습니다. 선생이 독립유공자로 제대로 인정받은 것은 훨씬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이중으로 고통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일제의 탄압을 받으면서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역사에서 더 빨리 지워졌습니다. 남성 독립운동가들보다 기록이 적게 남고 인정받는 시간도 더 오래 걸렸습니다. 현재까지 여성 독립유공자로 포상된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전체 독립유공자 중 여성의 비율은 불과 몇 %에 그칩니다. 연구자들은 실제로 독립운동에 참여한 여성의 수가 이보다 훨씬 많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니 발굴이 어렵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연구자들이 자료를 뒤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름들이 계속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이 멈추지 않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겪은 것이 단순히 싸움과 죽음만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은 정체성 자체를 빼앗기는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일본은 조선을 지배하면서 단순히 땅과 재물만 빼앗은 게 아닙니다. 조선의 언어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학교에서 조선어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조선의 역사를 왜곡했습니다. 조선인은 열등하다는 것을 주입했습니다. 조선의 문화와 전통을 말살하려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어를 지키려 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조선어학회, 이 단체를 아십니까? 지금의 한글학회의 전신입니다. 이분들은 우리말 사전을 만들기 위해 수십 년을 바쳤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우리말의 용례를 수집하고 맞춤법을 통일하고 사전 원고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전 작업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1936년부터 일본이 조선어 교육을 완전히 금지하면서 탄압이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1937년에는 조선어학회 회원들이 대거 체포됩니다. 조선어를 지키는 행위 자체가 독립운동으로 규정된 겁니다. 체포된 분들은 혹독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윤재 선생과 한징 선생이 옥중에서 순국했습니다. 우리말을 지키려다 목숨을 잃은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수십 년 동안 만들어온 사전 원고가 압수됐습니다. 그 원고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라진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해방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945년 8월 해방이 됐습니다. 그해 가을 서울역 창고에서 화물을 분류하던 사람들이 이상한 상자들을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그 안에 원고지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조선어학회가 압수당한 사전 원고였습니다. 기적적으로 발견된 겁니다. 이 원고를 바탕으로 1940년에 첫 번째 우리말 큰 사전이 출판됩니다. 이 사전이 없었다면, 이 원고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분들이 목숨을 걸고 우리말을 지키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쓰는 한글이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자연스럽게 쓰는 이 한글 하나하나에도 독립운동가들의 피와 땀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해외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활동한 분들입니다. 안창호 선생, 도산 안창호 선생은 비교적 잘 알려진 분입니다. 그러나 선생 주변에서 선생과 함께 일했던 수많은 분들은 우리가 모릅니다. 미국에서 한인 동포들을 조직하고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고 외교 활동을 했던 분들, 당시 미국에 있던 한인 동포들은 사탕수수 농장이나 공장에서 일하면서 번 돈을 독립운동에 보냈습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이 자신의 밥값을 아껴서 조국에 보낸 겁니다. 그분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임시정부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하와이에서 활동한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대한여자애국단, 1909년 하와이에서 조직된 여성단체입니다. 이분들은 바느질을 하고
빨래를 하고 음식을 만들어 팔아서 번 돈을 독립운동에 보냈습니다. 그 규모가 작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수십 년 동안 상당한 금액을 임시정부와 각종 독립운동 단체에 보냈습니다. 이분들 중 대부분은 이름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묵묵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독립운동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라고 생각하셨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독립운동입니다. 거창한 이름 없이 기록 없이 묵묵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수만 명의 사람들, 그분들이 모여서 대한민국 독립의 씨앗을 키웠습니다. 이번에는 국내로 돌아와서 학생 독립운동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광주 학생항일운동 1929년 11월 이 사건을 아십니까? 광주에서 통학열차를 타던 조선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인 학생이 조선인 여학생을 희롱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이것이 불씨가 되어 광주 전체 그리고 전국으로 항일 시위가 번져나갔습니다. 참가 학생이 5만 명이 넘었습니다. 검거된 학생이 1600명 이상이었고 퇴학당한 학생도 수백 명에 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앞장섰던 학생들 검거되어 고문을 받고 퇴학당하고 감옥에 갔던 그 학생들 대부분 17, 18, 20 남짓의 나이였습니다. 그 나이에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퇴학당한 학생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 시대에 학교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 소중한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후 제대로 된 직업을 갖기 어려웠습니다. 그 피해가 평생 이어진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 상당수가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벌 기록이 남아있어도 독립운동으로 분류되지 않은 경우가 있고 기록이 불완전해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1919년 수립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입니다. 이 정부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임시정부는 항상 자금난에 시달렸습니다. 국내에서 연통제를 통해 자금을 모으려 했지만 일제의 감시와 탄압으로 늘 어려웠습니다. 정부 요인들이 끼니를 굶을 때도 있었습니다. 사무실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날 위기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 속에서 묵묵히 일을 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임시정부 사무를 처리하고 문서를 작성하고 연락을 주고받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이름 없이 임시정부를 받쳐준 분들, 그중 한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정화 선생,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여성 독립운동가입니다. 선생은 여러 차례 국내와 상해 사이를 오가며 독립운동 자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여성이 혼자 국경을 넘는 것은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선생은 그 위험한 일을 여러 번 해냈습니다. 선생의 회고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책에는 임시정부의 어렵고 고달픈 생활이 생생하게 기록돼 있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 임시정부가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버텼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해방 후 정정화 선생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선생은 오랫동안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독립운동가였는데 해방 후 정치적 혼란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선생은 생활고 속에서도 자신이 겪은 임시정부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노력 덕분에 우리가 지금 임시정부의 실상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십니까? 가슴이 아프십니까? 눈물이 나십니까? 아니면 어딘가 화가 나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들을 준비하면서 그 세 가지를 다 느꼈습니다. 가슴이 아팠고 눈물이 났고 그리고 우리가 이분들을 너무 오래 잊고 살았다는 것에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화가 나는 감정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분들에 대해 화가 나야 기억하려는 노력을 할 테니까요. 편안하면 있습니다. 조금 불편해야 기억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을 조금 불편하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가족에게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이분들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이분들이 덜 잊힙니다. 이제 중반부의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잘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잘 챙겨주고 있을 것이라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재산을 빼앗기고 가족이 피해를 보고 해방 후에도 제대로 자리를 잡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가난이 대를 이어 내려간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반면 일제에 협력했던 친일파들은 해방 후에도 상당수가 기득권을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알면서도 독립운동을 한 분들도 있습니다. 결과를 알면서도 그 길을 걸은 겁니다. 그게 이분들의 위대함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발굴 사업, 후손 찾기 사업, 포상금 지원,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은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분들에게 지고 있는 빚, 그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돈으로는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는 것, 이름을 부르는 것, 이야기를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전반부에서는 만주 벌판에서 얼어 죽은 독립군들과 이름 없이 쓰러져간 분들을 만났습니다. 중반부에서는 여성 독립운동가들, 학생들, 해외 동포들, 그리고 우리말을 지키려다 목숨을 잃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이제 후반부에서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 나라가 어떻게 그분들의 꿈을 이루어 왔는가를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한 분의 이야기로 후반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마리아 선생, 이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황해도 장현 출신의 독립운동가입니다. 1919년 3.1운동 직전 선생은 일본 도쿄에서 유학 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2월 8일 독립선언 소식을 들은 선생은 독립선언서를 몸에 숨긴 채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문서를 조선 각지에 배포하는 데 힘씁니다. 선생은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 고문이 얼마나 심했는지 선생은 평생 그 후유증을 안고 살았습니다. 중국으로 망명한 후에도, 미국으로 건너간 후에도 건강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선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선생은 근화회를 조직했습니다. 재미 한인 여성들을 모아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고 미국 사회에 조선의 독립 필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강연을 다니고 글을 쓰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해방 후 선생은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96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62살. 건강했다면 더 오래 사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젊은 시절 받은 고문의 후유증이 평생 선생의 몸을 갉아먹었습니다. 김마리아 선생의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느끼는 부분은 이겁니다. 선생은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하지 못해서 아쉽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 마음이 독립운동가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독립운동가들 중에는 끝내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 버티다가 해방의 소식을 들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여운형 선생은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선생은 일본으로부터 조선의 행정권 이양을 받고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해방의 감격 속에서 새 나라를 만들기 위해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선생은 1947년 암살됩니다. 해방된 나라에서 독립운동가가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냈는지, 그 속에서 독립운동가들이 얼마나 다양한 운명을 맞이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혼란의 시간을 지나서
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그로부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계신 50, 60대 여러분이 태어나고 자라고 살아오신 이 나라가 바로 그 씨앗에서 자란 나무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살아오신 이 나라의 변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50대 이상의 분들은 직접 기억하실 겁니다. 가난했던 시절을, 보릿고개를, 흙바닥에 앉아서 공부하던 교실을, 연탄불 하나로 겨울을 버티던 기억을.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세계 10대 경제대국,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 전 세계가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악을 듣고 한국 음식을 찾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누빕니다. 한국 여권을 들고 거의 모든 나라에 비자 없이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과 몇십 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기적이라는 말 외에 달리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이 땅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나라가 없었다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의 뿌리에 그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대가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여러분 세대가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독립운동가들이 이 땅을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그 연결고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이 독립운동가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아직 부족한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부는 매년 독립유공자를 새로 발굴하고 포상합니다. 1962년부터 지금까지 포상된 독립유공자의 수가 2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숫자만 보면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실제 독립운동에 참여한 분들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포상을 받으려면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기록을 남길 여건이 안 됐습니다. 비밀리에 활동했거나 기록이 일제에 의해 소각됐거나 아니면 그냥 아무도 기록할 생각을 못했거나, 그래서 지금도 새로운 기록을 찾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 국립공문서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중국의 각종 기록보관소, 전 세계에 흩어진 기록들 속에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을 찾는 작업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해외의 자료 보관소를 직접 방문하고 마이크로필름을 분석하고 오래된 신문 기사를 하나하나 읽으면서 이름을 찾아냅니다. 그 결과로 매년 수백 명의 새로운 독립운동가가 발굴됩니다. 그 이름들이 발굴될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돌아가신 지 수백 년이 지나서야 이름이 불렸다고,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이번에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후손 찾기 이야기입니다. 몇 해 전 국가보훈부가 후손 찾기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텔레비전과 신문에 독립유공자의 이름과 출신 지역을 공개하면서 후손이 있으면 연락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 수백 명의 후손이 새로 확인됐습니다. 한 사례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경상북도 어느 마을에 사시는 70대 할머니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화면에 나오는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함자와 출신 지역이 일치했던 겁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셨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조사 결과 그 할아버지는 3.1운동에 참가해서 옥고를 치른 분이었고 이미 오래전에 독립유공자로 지정돼 있었는데 후손을 찾지 못해서 포상이 전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할아버지가 그런 분이셨는지 몰랐다고, 왜 말씀을 안 하셨냐고,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여쭤봤어야 했는데.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독립운동가분들이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 겸손함이 오히려 우리가 이분들을 잊게 만든 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먼저 기억해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실천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독립운동가를 기억하는 방법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3.1절에 태극기를 다는 것, 이것도 기억입니다. 광복절에 관련 영상을 찾아보는 것, 이것도 기억입니다. 가족과 함께 독립기념관을 방문하는 것, 이것도 기억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주변 분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것도 기억입니다. 독립기념관은 충청남도 천안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가보셨을 텐데 혹시 오랫동안 안 가셨다면 한번 다시 방문해 보시길 권합니다. 예전보다 전시가 훨씬 풍부해졌습니다. 새로 발굴된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가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갇혔던 그 형무소가 역사관으로 보존돼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당시의 감방, 고문시설, 독립운동가들의 기록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다녀오시면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이 훨씬 생생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또한 국가보훈부 누리집에서는 독립유공자 공훈록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포상된 독립유공자들의 이름과 활동 내역, 사진 등이 정리돼 있습니다. 시간이 나실 때 한번 들어가 보시면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 외에도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걸면서 원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자유로운 나라, 우리말을 쓰고 우리 이름을 쓰고 우리 방식으로 살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바랐던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기억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는 것을 제발 잊지 말아달라는 것을. 독립운동가 오동진 장군이 사형 선고를 받고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내 죽음이 조선 독립의 걸음이 될 것이다. 죽어서도 이 땅을 지키겠다. 이 말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죽어서도 이 땅을 지키겠다고 하신 분들, 그분들이 지금 우리 땅 어딘가에, 혹은 만주 벌판 어딘가에, 혹은 시베리아 어딘가에 잠들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들이 지킨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관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이미 첫걸음을 떼신 겁니다. 이 관심이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년 3.1절과 광복절에만 반짝 생각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조금씩 이 이야기들을 찾아보시는 겁니다. 둘째는 전달입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를 주변 분들에게 전해주십시오. 자녀에게, 손자, 손녀에게. 어른들이 이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젊은 세대는 모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한계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전해지는 이야기가 훨씬 더 생생하고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셋째는 참여입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독립운동가 후손 찾기, 독립유공자 발굴 신청 등 다양한 시민 참여 사업을 운영합니다. 집안 어르신들에게 혹시 독립운동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지 여쭤보시고 관련 정보가 있다면 보훈처에 연락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제보가 새로운 독립운동가를 발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영상의 마지막을 향해 가겠습니다.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지정학적 위치, 교육열, 정부의 정책, 근면한 국민성, 모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합니다. 이 나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 무언가, 그게 어디서 왔을까요? 저는 그것이 독립운동가들에게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분들의 정신, 그 정신이 이 땅에 남아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라고.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봉오동에서, 청살리에서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이긴 독립군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를 상대로 이겼습니다. 그 DNA가 이 나라 사람들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손가락을 잘라 혈서를 쓴 남자연 선생이 있었습니다. 하늘을 날며
일본군과 싸운 권기옥 선생이 있었습니다. 전 재산을 바친 이회영 선생이 있었습니다. 우리말을 지키다 옥중에서 순국한 이윤재 선생이 있었습니다. 아픈 몸으로도 멈추지 않은 김마리아 선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채 만주 벌판에서 쓰러져간 수만 명의 독립군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한 가지 장면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만주 벌판에서 얼어 죽어가는 독립군 한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눈을 감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죽어도 누군가는 계속 싸울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자손들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 것이다. 그걸 믿으면서 눈을 감았을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바로 그 믿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그분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서나 인정받는 나라, 문화와 경제 모두 당당한 나라, 자유롭게 말하고 선택할 수 있는 나라, 그분들이 꿈꾸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나라가 됐습니다. 그 사실이 기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딱 한 가지만 해주십시오. 그분들의 이름을, 이야기를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주십시오. 남자현, 권기옥, 이회영, 최재형, 나석주, 동풍신, 박자혜, 정정화, 김마리아, 오동진, 이윤재, 한징, 이 이름들을 오늘 하루만이라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가족에게 이 이름들을 불러주십시오. 이분들이 바란 것은 기념비가 아니었습니다. 훈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기억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 땅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는 것을, 그 소박한 바람을 들어드리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3만 명의 이름, 우리가 아직 다 부르지 못한 이름들, 그 이름들이 완전히 밝혀지는 날까지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분들과 꼭 함께 나눠주십시오. 카카오톡으로, 문자로, 아니면 그냥 옆에 앉아서 같이 보여주시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수록 이 땅의 영웅들이 조금씩 더 살아납니다. 댓글에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떠오른 분이 계시다면 이름을 적어주십시오.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해주신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도 역사의 한 조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